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내용을 한번 학습 목표에 있는 걸 정리해 보자면, 일단은 물리적 인자의 종류가 무엇인가, 범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인자를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금기사항과 주의사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물리적 인자 치료들한테 다 붙어 있는 주의사항과 금기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핫팩의 금기사항 따로, 뭐 파라핀의 금기사항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거를 다 합쳤을 때 늘 붙어 다니는 금기사항,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외울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국시 볼 때도 각 기구별로 외울 필요 없고 일반적인 거 외워보면 대부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적 인자 사용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도구를 선택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물리적 인자란 무엇인가라고 제목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거기 첫째 줄에 한번 줄을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줄, 물리적 인자란 재활 과정에서 환자에게 적용되는 에너지와 재료들이다. 물리적 인자에는 열, 한랭, 물, 압력, 초음파, 전자기, 방사선 및 전류가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인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다 물리적 인자로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 하면은 되게 몸에 나쁜 뭐 방사선 뭐 이런 거는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대부분 에너지는 다 사용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뭐 태양광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여튼 주변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다 사용해요. 그걸 물리적 인자 치료 도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리치료라는 거는 신체적인 활동, 운동 이런 것들을 근거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주변에 보이는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게 물리치료사,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표에 보면 이제 아까 범주, 종류들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표 1-1 살펴보면 범주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거 나중에 기억을 해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열, 기계적, 전자기적,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유형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열이라 그러면은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두 가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재의 유형을 보면 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열 같은 경우에는 심부와 표면열을 구분해서 쓴다. 이게 이제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부열 같은 경우에는 핫팩이 아니고 초음파, 투열치료 이런 것들이 심부열에 포함이 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핫팩이라고 하면 표층부열, 표면열치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열의 구분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적 인자를 잘 살펴보면 견인, 당기는 거, 압박, 누르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있을 것 같은데, 물도 기계적 인자로 들어갑니다. 물은 어떤 기계적 힘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물이 갖고 있는 기계적 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부력 한 가지. 그 다음에 부력은 우리 사람 몸을 이렇게 띄우는 힘이잖아요. 부력. 그 다음에 사람 몸을 꽉 누르는 정수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람이 물속에서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 물이 저항으로도 작용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기계적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떨림이거든요. 진동입니다. 기계적 떨림. 그래서 이것도 기계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전자기적이라고 얘기하면 밑에 마지막에 있는 전류, 전기, 이거는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광선들도, 빛들도 전자기적 에너지로 사실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여러분들이 쓰는 휴대폰 전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기적 에너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자기적 에너지에는 빛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있는 범주 세 가지, 그리고 유형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쉽게 떠올리는 수준으로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장 넘겨서 설명 있는 건 제가 방금 했고요. 4페이지 넘겨보면 물리적 인자의 효과, 그러니까 물리적 인자 치료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거기 갈색 인자의 효과는 네 가지다라고 해서 염증 및 2번 통증, 그리고 한 장 넘겨서 8페이지에는 3번 콜라겐 탄력 및 움직임 제한, 그리고 마지막 10페이지 4번에 보면 근긴장도, 이렇게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
염증 및 치유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교재로 보자면 파트 2에서 세부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우리 이제 염증이다라고 하면은 왠지 물리치료사랑은 좀 동떨어져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뭐 염증? 물리치료사는 운동시켜주고 하는데 무슨 염증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발목을 삐끗했을 때도 결국은 상처가 벌어집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도 상처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반복 사용을 해서 테니스 엘보가 오는 것도 여기에 보면 미세 상처가 축적되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내가 움직이다가 연골이라든가 인대라든가 건들이 찢어져서 상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상처 뒤에는 염증 반응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염증을 모르고서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증에 대해서 우리는 꽤나 공부를 잘 해봐야 됩니다. 염증, 상처가 벌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자가수복, 치유를 하거든요. 우리 흔히들 염증이라고 하면은 누가 와서 이거를 치료해준다. 뭐 어떤 세포들이 치료를 해줄 것 같아요? 염증이 발생되면 어떤 세포들이 와서 치료를 해준다? 백혈구 T셀 맞아요. 면역세포들이 와서 치료를 해주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와서 그 염증도 잡아주고 상처도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면 상처가 벌어지면은 초기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느냐? 크게 염증기, 증식기, 재형성기라는 거를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번 살펴보세요. 5페이지 거기 보면 파란색 글자로 급성염증, 만성염증, 증식, 성숙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 여기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뒤에 가면 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로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처음에 상처가 났습니다. 우리 그냥 알기 쉽게 피부 상처로 생각해 보자고요. 피부가 찢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첫 번째 피가 나겠죠. 그럼 일단은 혈관 반응으로 피를 멈춰야 됩니다. 지혈 반응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피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딱지 같이 이런 것들이 좀 꾸덕꾸덕하게 말라가고 생기고 했을 때 세포 반응이라고 해서 면역 세포들이 막 날라옵니다. 그럼 면역 세포들이 막 날라와 가지고 죽은 조직이나 세균들을 막 잡아먹어요. 이런 기간이 1일에서 6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칼같이 딱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증식기 같은 경우에는 3일부터 20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혈관 생성, 조직 생성, 상처 수축, 피부 껍질 생성 이런 걸 합니다. 이제 뭔가 새로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발목을 삐끗하면 48시간 이내에는 냉치료, 48시간 이후 3일부터는 온치료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증식기가 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일부터는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줘라. 그래서 혈관 확장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보면. 그 다음에 재형성기 같은 경우에는 9일부터 2년까지도 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재형성기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상처 벌어지고 나면 흉터 생기잖아요. 흉터. 그 흉터가 생긴 게 흉터가 없어지는 시기예요. 그게 2년까지도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나이 때는 2년까지 잘 안 갑니다. 근데 조금만 더 나이가 들고 30대만 되어도 상처 한번 벌어지고 나면은 이거 회복해서 완전히 낫는데 정말 꽤나 오래 걸려요. 기간이 더더더 늘어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데 일단 오늘 공부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염증기와 증식기 두 개를 좀 나누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염증기와 증식기 두 개. 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조직 치유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 인자를 사용합니다. 5페이지 표 1.2번입니다. 거기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럴 때 조직 치유 단계라고 해서 초기 손상이 있고 만성염증이 있는데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게 증식기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만성염증이 증식기다. 초기 손상이 염증기다. 우리 앞에 봤을 때 초기 손상이 염증기, 증식기가 만성염증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고쳐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기 손상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옮겨봤는데 초기 손상이 이렇게 나타날 때 지혈하고 면역세포들을 불러와야 돼요. 보면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초기 손상의 치료 목표는 더 많은 손상이나 출혈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피가 나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피가 멈출 거냐? 눌러줘야 돼요. 기계적 압박을 가한다. 그 다음에 피가 나니까 피를 멈추기 위해서는 혈관 수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위해서 압박이나 냉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운동하면 안 됩니다. 열치료하면 안 돼요. 왜냐? 지금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피를 그만 나라 멈춰라 해야 되는데 운동시키면 더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열치료 해주면 혈관이 확장해 버립니다. 그러면 피가 더더더더 날 거예요. 개방상체의 세척은 요거는 뭐 부가적인 거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출혈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냉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발목을 삐끗했는데 출혈이 별로 없어요. 부종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염증기가 살짝 거쳐서 지나가요. 바로 증식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발목을 삐끗하자마자 이 사람에게는 무조건 냉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게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삐끗하고 시간의 개념으로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출혈, 부종,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배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배운 사람이니까 48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아이스를 적용하세요. 이러지 말고 이 사람의 지금 상처는 출혈과 부종 반응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이스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만성염증 아니고요. 증식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뭔가 세포들이 다시 막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시기. 여기에 이제 목적을 한번 보자면은 요거 좀 넘어가고 순환 증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증식 단계로 진행 마찬가지예요. 순환을 증가시켜서 세포한테 공급을 많이 시켜줘서 증식을 시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순환이 증가되고 공급을 많이 해줘서 증식이 커져야 돼요.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열치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열치료겠죠, 보면. 밑에 보면은 맥동 초음파, 이거 좀 넘어가고, 전기치료, 이것 좀 넘어가고, 맥동 단파투, 이것도 열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런 혈관 확장이나 이런 것들 시켜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살펴보자면, 증식해야 되는데, 관절이 뻣뻣해진다, 통증이 심하다, 증식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 열치료를 적용합니다. 근데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뭐 하면 안 된다? 냉치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8시간 넘어가면 냉치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식을 도와준다라는 개념을 놓고 보자면 냉치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연구 중이에요. 냉치료 한다고 해서 꼭 증식이 안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냉치료 하면 그때 당시에는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근데 냉치료 끝나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우리 겨울에 나가가지고 막 운동하거나 바깥 활동들을 하고 따뜻한 데 들어오면 얼굴이 빨개지죠. 혈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증식 단계이기 때문에 냉치료를 금해라.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뻣뻣해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이럴 때는 냉치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48시간 이후에 열 치료를 해라 라는 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우리 책에서 이제 제형성기 같은 경우에는 근력 증가, 유연성 증가 뭐 이런 거 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제형성기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보면 흉터 없애는 거라고 그랬죠. 흉터 없애는 거. 흉터 없애는 거 하고 이런 거 할 때 마찬가지 묶어서 생각을 좀 할 텐데 흉터가 없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전은 엉켜있는 콜라겐 파이버들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 주는 거거든요. 콜라겐들의 형태를 바꾸려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칭 합니다. 그래서 흉터가 없어지려 그러면은 움직여 줘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금기된 도구들 보면 고정입니다. 고정해버리면 흉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피부에 좀 흉터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증식기가 끝나서 흉터가 딱 나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밴드라든가 고정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발목 빈 걸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뛰어난 축구 선수로 생활하고 싶습니다. 근데 발목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발목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만의 염증 과정을 통해서 수복을 하겠죠.
근데 발목에 있던 리가멘트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고무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찢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진디겨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의 발목에 있는 인대는 정상화되지 않겠죠. 그럼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늘리려 그러면은 적절한 방향으로서의 스트레칭 자극과 운동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해보면 이제 선수 생활하다가 상처 나고 나서 경기력이 떨어져서 선수를 그만두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이 과정을 안 거쳐서 그래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안 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적절한 방향의 스트레칭, 운동을 시켜줘야지만 고정이 없어지고 상처들이 정상 조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통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6페이지 통증입니다. 여러분들 통증은 여기 보면은 Why do I have pain이라고 제가 질문 한번 던져봤는데 이 통증은 나쁜 거잖아요. 우리 몸에 있으면 되게 괴롭고 불쾌합니다, 보면. 근데 왜 이런 감각을 만들어 두고 있을까요? 통증이라는 걸 도대체 왜 우리는 느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답 맞습니다. 여러분들 통증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 6페이지 여기 통증이라고 나오는 갈색 글자 첫째 줄에 좀 줄을 꺼주세요. 통증은 실제적인 손상, 조직 손상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조직에 대한 불편한 감각이나 감정적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통증이라는 거는 실제로 다쳐도 아파요. 그런데 다치려고 할 때부터 아픕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손을 뒤로 이렇게 제낍니다. 젖힐 때 보면 어느 정도 범위가 벗어나면은 아프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때 손상이 지금 없어요.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냥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픈데라고 할 때 더 꺾어버리면은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감각은 우리 몸에 있는 경고 시스템입니다. 되게 좋은 거죠. 통증이 없으면은 내 몸에 대해서 손상받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꼭 이렇게 정의대로 경고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자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7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게 되면은 표 1-3번에 통증을 위한 물리적 인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면. 통증을 우리 책에는 지금 급성 통증, 연관통, 척수뿌리, 암에 의한 통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뒤에 분류는 제가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만 나오고 있고 통증 조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여기 보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요거 한 번쯤은 다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재밌는 거는 급성 통증일 때, 아플 때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운동은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습니다. 운동 ES라는 건 전기 자극이거든요. 전기 자극도서 운동이 나타나는 것을 운동 ES라고 표현합니다. 급성 통증일 때 열치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급성 통증 열치료. 그래서 마찬가지 급성 통증, 급성기인 48시간 이내에는 열치료 하지 마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더블 중복으로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통증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근데 좀 여러 가지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 보라색 위에 통증 조절을 위한 물리적 인자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게 뭐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 요거 좀 적어 볼래요. 통증의 분류, 통증의 유형이라고 좀 적고 마찬가지 한 6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통증은 한 6개로 분류를 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급성 통증입니다. 급성 통증. 급성 통증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급성 통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정상적 회복 중에 나타나는 통증. 이건 좀 적어두세요. 하겠습니다. 만성 통증, 요거는 첫째 줄을 줄 거주면 됩니다. 만성 통증, 정상적인 회복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은 통증을 만성 통증.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살짝 봤던 염증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염증 과정 중에 나타나는 통증은 급성 통증. 염증 과정이 다 끝나서 조직 회복이 끝났습니다. 근데도 통증이 나타나면 이거는 만성 통증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거 배우기 전에는 급성과 만성을 분류하려 그러면은 뭐를 고려해야 됐을까요? 원래 뭐를 고려했을 것 같아요? 시간. 맞아요. 원래 시간입니다. 우리 흔히들 뭔가 질병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급성기,
여기까지는 만성기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왔습니다. 자기는 5년 전쯤부터 무릎이 아팠대요. 무릎을 살펴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을 해서 무릎이 이렇게 뼈가 변형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는 만성기일까요? 급성기일까요? 5년 전부터 아팠대요. 왜 급성이라고 생각해? 치료 자체가 실시가 안 돼요. 치료 실시의 유무로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다면 5년 전부터 아팠으니까 만성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성기인지 급성기인지 나누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환자가 염증 과정 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염증의 5대 징후 혹시 배운 적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염증의 5대 징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무릎을 봤는데 이 할머니의 무릎에는 부종, 발적, 통증, 기능 소실 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만성기, 만성통증. 지금 이 할머니 이렇게 무릎을 만져보니까 좀 따끈하다. 눌러보니까 좀 부어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5년 전에 있었어도 지금 급성통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기냐 만성기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상 염증 과정, 상처 회복 중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내리는 거지 시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질병들도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관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연관통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좀 적어주세요. Referred pain이라고 표현합니다. Referred pain. 이거는 신경뿌리 통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글로 방사통 그리고 영어로는 radiating pain이라고 좀 적습니다. 연관통이라는 거는 영어로 referred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논문 볼 때 보면 reference라고 되어져 있어요. 참고 문헌. refer라고 하면은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왔는데 피부가 아프대요. 선생님 저는 여기가 너무 아파요. 이게 무릎이 될 수도 있고 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다라고 왔는데 이 피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왜 아팠냐? 심장, 키드니가 아파서 아팠어요. 키드니에서 통증 자극을 올려줍니다. 근데 키드니가 속한 척수 분절과 여기 피부가 속한 척수 분절이 같아요. 그러면 이 통증 자극이 이 피부에 대해서 피부에서 올라온 건지 신장에서 올라온 건지 모르고 그냥 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뇌에서는 신장이 아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피부가 아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퍼드 페인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알고 꼭 이렇게 잘 따져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심장병이 왔어요. 심장에 관련된 레퍼드 페인이 등 뒤쪽에 왼쪽 팔이거든요. 근데 등 뒤쪽 같은 경우에는 롬보이드 페인 위치랑 되게 같아요. 그러면 환자가 와서 선생님 저 등이 너무 아파요 라고 와서 등에 대해서 열심히 보니까 롬보이드 페인과 같은 심텀이다 라고 판단해서 열심히 롬보이드 스트레치 시켜주고 운동 치료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환자의 몸에서는 지금 계속 내 심장이 멈출 것 같아, 조직 손상 받을 것 같아 라고 경고를 날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료진이 이거는 레퍼드 페인이야 라고 모르고 그냥 이거는 롬보이드 페인이야라고만 판단 내리면 이 사람 진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롬보이드 페인 환자 많이 보겠죠? 많이 만납니다. 키드니에서 날라오는 저 척수 분절이 어디냐? 백페인 자리입니다. 허리 아프다라고 와가지고 열심히 치료하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신장에 돌석, 이렇게 결석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 이럴 때 가서 이제 또 거기에 적합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치료하다가 내 치료의 반응이 적절하지 않으면 레퍼드 페인도 꼭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곳곳에 꽤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그 다음에 라디에이팅 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라디에이팅은 어떤 뜻이냐면 방사라는 의미입니다. 방사. 그러니까 여기서 툭 던져서 절로 쭉 퍼지는 거를 방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이 목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손상은 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팔이 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경을 따라서 날라오는 통증. 이걸 우리는 방사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목 디스크 환자도 그런 거 되게 많고요. 피리포미스 신드롬 들어봤죠? 피리포미스 신드롬. 피리포미스 신드롬 오면 환자의 증상 어떤가? 다리가 저려요.
근데 실제로 그 다리 부분이 상처가 있는 건 아니죠. 피리포미스라는 근육이 타이트해져 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가 저린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방사통, radiating pain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경 뿌리부터 출발한 통증이라고 해서 하는데 꼭 신경 뿌리부터 출발 안 해도 피리포미스 신드롬처럼 번지는 통증은 전부 다 방사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신경뿌리 통증보다는 저는 방사통이라는 단어를 더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암에 의한 통증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암세포가 있으면 우리는 통증을 느낄까요? 암 환자들 보면 몸이 되게 아프다라는 표현들 많이 합니다. 근데 암세포로 인해서 우리는 통증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생각보다 암세포로 인해서 통증은 잘 안 느낍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들도 암 환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암 환자가 그 방사선 치료를 막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기력이 쇠해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근육이 말라가고 근육이 마르다 보니까 갑자기 백페인 환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암은 위에 있거나 폐에 있거나 뇌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근골격계적인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암병동 환자한테도 마찬가지 물리치료가 들어가거든요. 저도 임상 있을 때 이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물리치료 시행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이게 암에 의한 통증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암으로 인해서 정말 복합적으로 여러 군데의 근골격 통증들이 막 날려보내요, 그냥.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럼 이 사람 항암 치료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 받기 위해서 컨디션을 올려줘야 돼요. 그럼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컨디셔닝 엑서사이즈 이런 것도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에 대한 통증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암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통증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하나 잡으면 하나 터지고 하나 잡으면 하나 터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몸의 근골격이 망가져 버리니까. 그럴 때는 쫓아가면서 하여튼 계속 페인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CRPS라고 해서 임상에서 신경계 손상 환자들에서는 꽤나 종종 만납니다. 신경계 손상 환자들에서는 CRPS 몇 단계 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손이 어떻게 되냐면 손에 대해서 스쳐도 아파요. 이게 화상 통증이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드려도 굉장히 아파하거든요, 보면. 근데 이게 신경계 손상 환자가 나타나지만 작은 손상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럴 때 이런 환자들 보면 거짓말쟁이 환자라고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검사해 보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만지면 아프대요. 정말 고용량 진통제를 때려 부어야 생활을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픈 그런 질병이 CRPS라는 질병인데 이게 이름에 보면 원인이 있어요. 복합 부위라고 합니다. 여러 군데가 아프대요. 이게 어떻게 아파지냐면 어느 날 제가 여기 가시가 찔렸습니다. 가시 찔리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짜증납니다. 짜증나면 교감신경이 흥분될까요? 부교감이 흥분될까요? 우리 졸려 이러면 부교감이 활동하는 거고 운동해야지 하면 교감이잖아요. 짜증나고 아파요. 이러면 교감, 부교감? 교감입니다. 그러면 교감이 딱 흥분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통증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우리 몸에서 어디가 아파? 왜 짜증나는데 하면서 막 찾겠죠? 못 찾았어요. 그럼 가시가 계속 통증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은 또 흥분하겠죠? 교감이 흥분하고 쌓이다 보면 교감신경의 과흥분 상태로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만 아파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아픈데 내 몸 해결 안 해줘? 이러고 내 몸에서 여기가 아프다 그래요. 여기가. 여기 아픈데 해결 또 안 해줘? 그럼 여기가 다 아프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스쳐도 화상통 같이 굉장히 아파합니다. 이런 CRPS 환자들한테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살살살 만져줘야 됩니다. 부교감이 흥분하도록. 부교감이. 그 다음에 반대편 손이라도 진통작용을 해주는 텐스 같은 걸 적용해서 진통작용을 해줘서 어쨌든 통증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케이스니까 기억해두고 정말 특이한 케이스. 여러분들 그 CRPS 나오는 거기 바로 옆에 보면 교감신경계의 과활성화 이것도 줄을 한번 꺼두면 좋을 것 같아요. 교감신경의 과활성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물리적 임자로 치료할 수 있는 문제점 세 번째는 콜라겐 탄력 및 움직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쇼트닝이죠. 짧아지는 거. 이건데, 쇼트닝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은 쇼트닝과 관련돼서 콜라겐에 대해서 먼저 좀 보려고 해요. 우리 그림 1.1번 한번 살펴보세요. 온도가 올라가면 콜라겐의 탄력이 증가됩니다. 이게 길이가 잘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반응이냐? 이게 선형 반응이 나타난다고 표현해.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1도 올라가면 1% 증가되고 2도 올라가면 2%, 3도면 4%, 5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트레칭을 시킬 거다. 그랬을 때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결국은 콜라겐 파이버들의 배열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온도를 높이는 게 좋겠죠. 온도를 적당히 높이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높이는 게 좋을까요? 적당히 높이는 게 좋을 것 생각하면 적당히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프 봐봐요. 온도와 콜라겐 탄력성은 선형관계입니다. 적당히는 이쯤이겠죠. 최대는 이쯤일 겁니다. 뭐가 좋아요? 적당한. 최대로 하는 게 좋죠. 온도는 최대한 올려줘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나 스트레칭 해볼 거야 라고 했을 때 핫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적용 온도를 갖다가 뭐 적당히 대충 따뜻하면 되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피부의 허용치 내에서 최대한 온도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게 더 좋아요. 보면. 우리 뒤에 나중에 이 파트 가면은 정말 최고의 스트레칭법이 하나 나오는데 정말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임상 연구 이렇게 살펴보면 그 스트레칭법보다 좋은 스트레칭은 없어요. 압도적으로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사진 보면 여러분들 금방 압니다. 뒤에 나옵니다. 하여튼 이게 보면 콜라겐의 탄력은 온도와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명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 제한을 주는 원인이라고 해서 1표 1.4 9페이지 보면은 네 가지 원인이 또 존재합니다. 근약화도 있어요. 근약화. 근육이 약화되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 근강화. 너무 심플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면. 근육이 약화돼서 제한된 움직임을 갖고 있으면 근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당연히 근강화할 수 있는 뭐가 됐든 다 좋습니다. 이거 말고 더 좋아요. 금기사항은 근약화해주는 고정.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거고요. 두 번째는 통증.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듯이 통증 조절, 통증 떨어뜨려 주면 되는 거죠. 보면. 부드러운 조직의 단축. 이게 이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콜라겐 같은 경우에 아까 봤듯이 신장의 증가를 해줘야 되니까 열치료 해줍니다. 근데 냉통 갑자기 얼음 마사지 나와요. 이게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겁니다. 이게 왜 얼음 마사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파트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기간의 냉치료는 안 맞아요. 장기간 냉치료 안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블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면은 우리 책에는 한글로 되어 있구나. 뼈 차단, 뼈 조각입니다. 뼈 조각. 본 블럭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뼈 조각이 있을 때는 인자 도구 효과 없습니다. 보상밖에 안 돼요. 뼈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환자가 와서 못 움직인다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뼈 조각이 있어서 못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뼈 조각 제거부터 해야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칭 해야지, 뭐 강화해야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뼈 조각 때문에 이렇게 못 막 차단되는 경우들, 왜 이렇게 퇴행성 왔을 때 손가락 막 마디 굵어지는 사람들 있죠, 보면. 무릎 관절염도 마디 굵어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스트레칭해서 이거 늘려줘야지라고 해서 딥다 꺾으면 뼈 부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릎 관절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부은 사람이 와서 ROM을 이렇게 시행해 봤는데 본 투 본, 뼈가 만난 엔드필이 왔다. 그건 더 꺾으면 안 돼요. 보니블록 차단은 내가 인자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근긴장도입니다. 10페이지 넘겨보면은 근긴장도고요. 뭐 근긴장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뭐 근긴장도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긴장도 정의 안다 모른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력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 게 아니고요. 외력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근육에서 나타나는 저항 강도, 저항감입니다. 그걸 근긴장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진단학 때 배웠으니까 저랑 1년 전에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근긴장도 평가하는 거, 마스, 모디파이드, 어시워드 스케일 이런 거 공부할 때 제가 근긴장도 정의하고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근육에서 보이는 저항감입니다. 이거 비정상은 세 가지입니다. 과긴장, 높아지는 거. 그러면 치료 목표는 낮추는 거. 저긴장, 낮아지는 거. 치료 목표는 높이는 거. 파동긴장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갖다가 해결하는 거는 정상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자 도구도 이렇게 있다는 거 정도 한번 뭐 이렇게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면서 좀 설명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로 봐서 11페이지입니다. 거기 별표 있는 보라색 금기사항 있는 거 요거 5가지 이거는 모든 인자에 대한 금기사항 혹은 주의사항으로 다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답이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국시에서 이런 금기사항 물어볼 때 얘들 있으면 무조건 답 찍으면 됩니다. 이거는 잘 외워두면 나중에 이제 정말 무수한 금기사항이 한 방에 해결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잘 봐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 임신하면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인자들에 대한 뭐 조금 논란들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임신했을 때 임신한 사람이 발목이 아프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발목에 대한 인자 치료하면 안 되는가? 해도 됩니다. 사실은. 임신했을 때 무조건 금기사항이 붙는 거는 임신한 환자의 배와 허리 부분은 안 건드립니다. 뭐가 됐든 안 건드려. 전기 치료도 안 되고 광선도 안 되고 하여튼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배와 허리 부분 이렇게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암세포 근처는 안 건드려요. 암세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위암이 생겼다. 근데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허리 주변에 위가 걸칠 수 있다 보니까 그때는 허리에 직접적인 인자 도구, 전기, 뭐 열, 차가운 거 다 안 건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암이라는 거가 왔을 때 영어로는 캔서. 근데 이거 이제 한문으로 받아들였을 때 뭐 옛날에는 암을 몰랐겠죠. 조선시대 때 암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한문으로 암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겠죠. 그렇게 만든 암 글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는 요 부수변이 병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병이다 할 때 요 글자가 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죠? 입구자입니다. 입구자. 암은 입이 3개나 되는데 먹는 걸 산처럼 먹더라. 그런 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암은 사람이 입이 3개나 갖고 있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전자가 더 이렇게 좀 더 저한테는 더 와닿아요.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 자체가 우리 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주변의 에너지를 지가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는 분열합니다. 근데 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분열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럼 만약에 위벽에 암세포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 위벽에 있는 세포는 위분비, 우리 위산을 분비하거나 우리 위막을 보호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줘야 돼요. 근데 위암이 위벽에 생기면 얘는 그런 일 하나도 안 합니다. 위산도 안 만들고 그다음에 보호도 안 합니다. 그냥 지만 계속 증식을 해요. 그러면 위산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지겠죠.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위암 걸리면 사람들 소화불량부터 먼저 옵니다. 그때 가서 빨리 위내시경 해보면 하고 찾으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딴 데도 마찬가지. 이게 뭐 하여튼 이렇게 암이 생겼다 하면 주변 세포들을 지가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정도까지 쓰느냐? 굉장히 좋은 저널에 실렸던 논문의 사진인데 정말 무시무시한 암세포예요. 이 캔서 세포거든요. T셀입니다. T셀이 뭐냐면 면역세포예요. 원래 암세포 같이 이상한 놈들 잡아먹는 세포거든요. 근데 이 잡아먹는 세포가 지가 암한테 간 게 아니고 암세포가 얘한테 튜브, 빨대를 꽂은 겁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에너지를 지가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되는 T셀조차도 암세포한테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저 암이라는 세포는 주변 에너지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여기다 핫팩을 얹어준다. 그러면은 암세포는 어떻게 할까요? 핫팩의 에너지도 받아들입니다. 전기치료 한다?
전기 에너지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가 활성화해버립니다. 레이저 쏴준다? 지가 받아들이고 더 활성화됩니다. 암세포 분열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암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암은 하여튼 인자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암 건드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심박 조절기 또는 다른 전기적 장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심박 조절기,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손상 같은 경우에는 감각이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아픈지 뭐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신활동 손상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좀 이상해서 막 통증을 막 즐기거나 이러면 되면 이제 막 세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실제로 전기치료 나중에 여러분들 딱 갔는데 전기치료가 오래 받으면 우리 몸에서 수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한 전기치료 한 5년쯤 받은 할머니 한 분이 딱 누워서 붙여주고 나면 느낌 안 나, 느낌 안 나 해가지고 최고 강도까지 올려요. 그래도 느낌 안 나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마냥 올려줄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올려줘야 될 때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하여튼 정신활동 수상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을 조금 쉬는 시간 안 가지고 진행할 텐데 2페이지 정도 남아 있거든요. 2페이지 정도 남아 있는 거 하고 쉬었다가 여러분들한테 일장 정리시키는 걸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하고, 여러분도 보면 수업 시간이 이게 딱 50분의 수업 몸 컨디션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넘어가도 되게 졸려하는데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12페이지 넘겨보면 물리적 인자 사용을 위한 평가와 계획이면서 인자 선택하기이거든요. 그림 1.2번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치료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우리 책에 보면은 1A, 1B, 1A, 1B,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1, 2, 3, 4로 고치세요. 1, 2, 3, 4. 1A가 1번, 1B가 2번 이렇게 순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1, 2, 3, 4 적은 경우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습니다. 뭐 따로 고민할 필요 없고요. 자, 내가 인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첫 번째, 근본적 문제인가를 우선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 한번 넣어봤는데, 자, 어떤 사람이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손상. 그 다음에 그 찢어진 것 때문에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요. 그럼 환자는 병원에 올 때 왜 왔어요? 물어보면 발목이 아파서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통증을 치료하는 게 맞을까요? 염증을 치료하는 게 맞을까요? 염증을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염증을 치료하는 게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환자가 얘기하는 치프 컴플레인, 주된 호소는 자기가 불편한 걸 호소하는 거지 근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디스크 환자가 왔습니다. 디스크가 왔으면 허리가 아파야 되는데 이 사람 다리가 저리 돼요. 다리 치료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리 치료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다리 치료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됐든 효과가 있는가? 이 인자 적용했을 때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없나? 이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염증에 대해서 효과 있어도 효과 있는 거고, 통증에 대해서 효과 있어도 통증에 효과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적절한 도구인가를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있을 때 동시 치료 가능한 거, 이것도 좋은 거예요. 동시 치료 가능한가? 그 다음 네 번째, 정 안 되면 증상이라도 치료하자. 이게 마지막 고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자, 이랬을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은 2, 3, 4번은 무시돼도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근본적인 염증을 도저히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염증이든 없다 그러면 통증이라도 일단은 치료가 돼 주는 거, 이거라도 고려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A, 원B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페이지 그림 1.3번입니다. 이번에는 고려사항입니다. 인자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 아까 전에 요거 봤던 거는 거기 그림 1.2번 보면은 치료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우선순위. 이것도 고려사항이죠. 근데 이건 효과에 대한 고려사항이고, 요번에는 인자 선택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인자 선택. 인자를 선택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1, 2, 3, 4번입니다. 1번이 가장 상위입니다. 치료의 목표와 효과에 부합하는가?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부합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금기사항과 주의사항에 겹쳐지는 않는가? 겹쳐지지 않는. 그럼 안 빼야 돼요. 그럼 안 해야 됩니다. 오늘. 그다음 세 번째, 물리적 도구 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비용 편리함, 내가 쓰기가 가능한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 임상에서는 뭘 먼저 고려하게 해요? 비용. 이 치료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쓰기 편한가? 우리 병원에 장비가 있는가? 이걸 먼저 고려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려할 때는 항상 어쨌든 환자가 진짜 치료하려고 하는 그 목표와 부합하는가? 이거를 먼저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치료 인자를 선택할 때.